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공산주의 세력의 그래요. 그 발악을 보았죠. 왜 발악을 하나요? 위조 지폐 사건으로 인해서 조선공산당과 박헌영 위상이 추락해버리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뭘 하나요? 폭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총 공격하라 이러면서 확인했죠. 그래요. 그 반일 반미는 언제 처음 시작됐나요? 이때 이제 해방 무렵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좌익 세력들은 항상 반일 반미를 중시했죠.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폭동이 진압돼 버리죠. 토벌돼 버리죠. 토벌되면 영향이 급감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1946년에 일으켰던 이 정도의 규모의 그래요. 저항을 하지 못하겠죠. 당연히 토벌돼 버렸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뭘 해야 되냐면 그 미 군정을 연구해 봐야 돼요. 한국에서는 조선 총독부와 미 군정을 정확하게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그 시기 때 한국을 있게 하는 기본적인 제도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제도 수립이 혁명적 조치라는 거예요. 신분제도가 있는 곳에서 신분제도를 폐지하는 일은 어떤 건가요? 그거 되게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혁명적 조치라는 거예요. 관리와 양반들이 수탈하는데 수천 년간 이어져 왔죠. 그런 걸 없애기가 쉽냐는 거예요. 누가 언제 없었냐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와 미군정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한국 역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없앴지? 그런 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누가 한국을 건설했지? 자기 조상들 이야기인데 역사를 날조해서 가르치니까 그런 거죠. 감추고 날조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근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뭐 산업시설을 막 키우고 뭐 이런 뭐 그것도 뭐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산업시설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들이 수립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수립되었느냐? 그 제도가 수립되어 있어야지 뭐 그 위에다가 뭐 산업시설을 만들거나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제도를 수립했어요. 한국에 유수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민간 기업들이 많잖아요. 민간 기업 금지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기업들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애초에. 그래서 제도 수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누가 수립을 했느냐 그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뭐 어떻게 뭐 경제가 성장했냐, 몇 프로 성장했냐, 뭐 그런 것도 뭐 상관 직결되니까 중요하지만 그런 게 있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가 수립이 돼야 된다. 누가 수립을 했느냐 그걸 봐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1894년부터 근대국가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이 시도되었다. 일본의 지원을 받던 급진 개화파자들은 신분제도 폐지를 실시했고, 그렇죠. 형식적으로 폐지했죠. 실질적으로 폐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죠. 지금도 다 폐지된 게 아니죠. 정확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한국은 고대부터 신분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노비라 부르지만 그렇죠. 누가 폐지했냐 그런 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조선 총독부는 관리와 신분이 높았던 이들이 간섭적 수탈을 금지시켰다. 그렇죠. 그 조선까지만 하더라도 막 밀란이 많았잖아요. 동학난도 그렇고 막 관리와 뭐 양반들이 수탈하니까 막 밀란 일으키고 이랬잖아요. 그런 밀란이 사라지잖아요. 다른 종류의 밀란 일어나도 누가 없앴냐는 거예요. 이것도 혁명적 조치라는 거예요. 대부분 가난했던 소선인들이 세금을 면제했다. 이거 사실이라는 거예요. 소장농이나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한테는 세금을
면제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딱 분석해보니까 나중에 얘기했지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선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글슨이 오늘 처음 하기는 했지만. 이런 조치를 딱 보면서 딱 직관적으로 이글슨이가 뭐라 했나요? 근대화 세력이 80%다 이거는. 현 시대 좌파 인사들이 막 마치 뭐 공산주의가 다수이고 요운형이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 거짓이다 그거. 이글슨이가 조선총독부를 연구해봤죠. 이거는 딱 직관적으로 근대화 세력이 80%다. 그래서 총선거를 못 치른 거예요. 북한도. 총선거를 치르면 통일국가가 되고 선거에서 이기면 공산주의 국가 만들면 되잖아요.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 또한 상공업을 육성하면 산업시설을 확충했다. 조선 총독부가 한 거죠. 이러면 이전과 비교하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조선 정부와 비교하면 거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군정은 어떤 조치를 취했냐? 미군정은 소작농의 문제를 인식했다. 이 수학농 문제구나. 조선 총독부도 인식했죠. 일본 정부도 인식했는데 그 조선 총독부나 이제 일본 정부는 식민지를 확보해서 보급하려고 했던 거죠. 조선인들 중에서 한 150만 명, 200만 명은 실제로 그래 만주에 많은 토지를 얻었죠. 그거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중국 자료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조선인들 그 일본이 패망했을 때 8천 명 사망하고 살해당하고 토지를 빼앗겼다는 기록이 있어요. 거짓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고대부터 고유리 소작농은 사회 구성원들의 다수인 소작농을 가난하게 했다. 수확량의 한 50% 이상을 내게 했죠. 항상 그래서 소작농은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죠. 그런데 이제 미군정은 소작농의 문제를 인식하고 소작농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거예요. 소작농 문제의 해결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유의 소작농을 금지시키고 최고 소작농을 소작률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법적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 소작률이 너무 높다. 수확량이 50%, 60%. 그러면 최고 소작률을 정하면 되겠죠. 예전에 이글슨이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 정책을 그래, 확인을 했지만 이제 오늘에 이르러서 미군정이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 소작률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1945년 10월 미군정은 군정법령 제9호를 통해 소작률을 수확량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추가로 1946년에는 일본이 소유의 기성농지에 대해서도 소작률을 25%로 제한하는 조치를 추가로 내렸다. 그래요. 물론 인력 부족으로 소작률을 제한하는 정책은 완전히 실시되지 못했지만 문제를 인식하고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기성농지는 뭐 미군이 관리하니까 어느 정도 제대로 실시됐겠지만 25%는 판매하기 전까지는 미군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민간인에게 실시한 거는 뭐 정확하게 제대로 실시되었다 말할 수 없죠. 기간이 너무 짧은 기간이었고 또 이제 행정력이 부족하니까 3년간 통치한 군정이 완전히 실현하지 못했다고 하여 탓할 문제는 아니라는 말이다. 그럼 미군정이 좋은 일 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뭐 이런 건 한 게 아니겠죠. 또한 당시에는 지주들이 토지가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근대 국가가 되는 과정에서 자연히 대두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얻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수천 년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얻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고리 대금업을 통해 토지를 얻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었죠. 토지를 빼앗기거나 뭐 아니면 자녀들을
노비로 파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고대에는. 한국에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권력을 이용하여 토지를 빼앗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지주들이 토지를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지주들이 토지를 부정하고 토지를 재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군대국가 되는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가 항상 대두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다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인정하고 좋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뭐 그렇죠. 미군정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군정은 지주들의 토지를 부정하고 토지를 재분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몰수하고 부정하고 다른 거예요. 아 이거 다시 한번 재편해야 되겠다 토지를. 그런 생각을 이제 미군정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혁명적 조치는 사실은 군정에서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경제발전 실현을 했던 것도, 실현하면서 오늘날에 있게 한 것도 사실은 군사정부잖아요. 60년대 이후에 있었던. 조선총독부 다 군정이었고 미군도 군정이었고. 한국에서는 군정 빼고는 특별한 역할을 한 정부가 없어요. 좀 민간이 잘하면 좋겠는데 사실이 그런데 어떡해요. 미군정은 1946년 2월 21일에 신안공사를 설립했는데 일본인들로부터 몰수한 재산, 즉 산업시설이나 토지를 관리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군정의 정책하에 몰수한 토지를 소작농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팔았다. 그렇죠. 일본인들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죠. 이걸 어떻게 처리했느냐, 국유화했느냐, 북한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소작농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최고 소작률을 정하고, 또 소작농들을 가급적 자작농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저렴하게. 북한보다 훨씬 조건이 좋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돼요. 조건은 1년 수확량 200%, 즉 2년치 생산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지불 방식은 1년마다 수확량의 20%를 10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이 조건이 존재 안 존재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에게 주택을 1억 원에 판다고 생각해보라. 즉 소작농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다. 굉장히 저렴하게 팔았다는 거예요. 부동산인데. 당시 농민들은 식량 공출 제도에 따라 일정량의 곡물을 국가에 납부해야 했다. 그래요. 세금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세금이 어느 정도 되냐? 공출량은 지역과 작물에 따라 달랐지만 대체로 수확량의 10에서 15%로 추정된다. 현시대에서 보면 많으면 15%더라. 소작률 얼마인가요? 50% 이상이잖아요. 그럼 세금 15%, 매년 갚아야 할 돈 20%, 그럼 얼마인가요? 35%잖아요. 이자 포함되어 있으니까. 수확량보다 훨씬 싸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기 땅이 되잖아요. 그럼 세금만 내면 되잖아요. 그럼 15%밖에 안 되잖아요. 조건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즉 많아봐야 수확량의 35%를 부담하면 토지를 얻을 수 있었다. 기존의 소작농은 50%에서 60%였는데 이 부담은 기존의 소작농보다 훨씬 낮았다. 훨씬 낫다. 훨씬 낫잖아요. 35%, 적게는 30%,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10년 뒤엔 토지가 내 것이 되고, 또한 10년이 지나 빚을 다 갚게 되면 수확량의 10에서 15%만 부담하면 되니 북한의 토지 개혁보다 농민에게 훨씬 유리했다. 북한에서는 농민에게 무상분배했다고 말하지만 토지는 농민의 소유가 아니었다. 소유인 것처럼 하지만 소유가 아니었다. 실질적인 소유가 아니었다. 그렇죠.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수확량의 25%를 세금으로 또 부담해야 됐다. 결국은 뭔가요? 내가 처분할 수 없고 정부에다가 그래요.
소장을 내는 거죠. 주의만 바뀐 거죠. 실제로 내는 각종 명목의 잡세로 인해 세금은 수확량의 50%에 달했다고 전해진다. 잡세도 많이 붙었겠죠. 근데 그 잡세는 빼자는 거예요. 25%만 가졌다고 가정하자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가요? 내 토지가 생기고 15%만 부담하는 게 훨 낫잖아요. 또 재산 있잖아요. 토지 재산. 재산을 처분하면 또 돈이 생기고 소득이 생기고. 근데 그 재산은 빼더라도 뭐 15%만 부담하면 되니까 훨씬 낫죠. 25%라 가정해도. 그 조건이 훨씬 좋았어요. 자판사들은 이런 계산도 안 해보고 무상 분배했으니까 조건이 더 좋다 이러지만 유상으로 했지만 조건을 따져보면 어떤가요? 자기 재산이 생겼고 실질적으로는 북한에 자기 재산이 안 생겼다는 거예요. 토지가 자기께 됐고 또 결국은 이제 15%만 부담하니까 훨씬 낮았다는 거예요. 조건이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북한이 남한을 점령했을 때 얼마나 선전선동했겠어요. 조선인 농민들 상대로 무상 분배한다고. 근데 그 북한 소식을 이미 다 알았죠. 그리고 농민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훨씬 좋은 거예요, 이미.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요. 계산을 해보고 누가 더 낫냐 한번 싹 따져보라는 거예요. 계산도 안 하고 무상 분배 했으니까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군정이 신안공사를 통해 관리한 귀속농지는 전체 농지의 약 15.3%에 해당되었다. 해당 토지의 소작인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래요. 소작인 있으면 우선권을 줬다는 거예요. 소유지 이정보 이하인자, 농업노동자, 귀국농민, 북한에서 이주한 사람 등에게도 매각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토지가 필요한 농민들에게도 다 매각했다는 거예요. 1948년까지 신안공사 소작인 58만 7,974호 중 약 85%가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신안공사가 관리하는 농지에서, 그러니까 일본인 농지에 있던 소작인들에게는 뭔가요? 다 토지를 줬다는 거예요. 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델이 되는 거죠. 우리 이승만 농지 개혁이. 한국인들은 소작농 문제가 이승만 정부 때 이르러야 해결되었다고 시작되었지만 소작농 문제 해결은 미군정에서 시작되었다.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확장되는 거죠. 나머지 개혁은 이제 이승만 정부가 하는 거예요. 이승만 정부는 이제 실시만 하면 됐죠. 뭐 조건을 더 좋게 했겠죠.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거는. 다 끝나가잖아요, 이제. 한국인 지지주에 대해서도 토지 개혁을 하고자 했지만 미군정은 토지 개혁을 실시하지 못했다. 왜 못했을까요? 나중에 살펴보겠죠. 미리 살펴볼 수도 있죠. 그건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연결이 돼야 되니까. 미군정은 일본인 소유의 귀속농지 외에도 한국인 지주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래요. 1946년부터 미군정은 포괄적인 토지개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여론조사와 입법 준비에 착수했다. 그래요. 특히 1946년 3월부터 6월 사이에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 처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지개혁법안 초안도 마련되었다. 이걸 통과시키려 했다는 거예요. 이 법안은 작용하지 않는 농지, 삼정보 초과 농지를 매수 대상으로 삼고 소작농에게 우선 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쭉 있죠. 매수가는 연평균 소출의 3배, 지주에게는 15년간 연평균 소출의 20%씩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분배 순위는 소작농, 소자작농, 고용농가,
귀한 농민 순으로 정해졌고 토지개혁위원회는 소작농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토지개혁위원회를 지주 중심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소작농 중심으로 구성해서 이제 다 분배를 했다는 거예요. 미군정이 하려고 했는데 실시하지는 못했죠. 그 권한이 군정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한을 이양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에게. 근데 한국인들이 이상한 짓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개혁이 미뤄졌던 거예요. 그러나 이 법안은 입법의원 내 지주 출신 의원들이 반대와 지연 전략에 부딪혀 심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 무슨 말이냐? 의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비록 미군정 시기였지만 나중에 보기로 하고, 미군정은 이후에도 한미농지개혁 연락위원회를 통해 법안을 재정비했지만 한국 정부 수립 이전에는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하여튼 미군정은 어떻게든 농지개혁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실행은 이승만 정부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승만 정부가 실행을 했죠. 반대에 무릅쓰고. 그 이승만이 인기 많았어요. 한국 좌파인사들이 막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북한보다도 조건이 훨씬 좋았어요. 결국 미군정은 1948년 3월 22일 귀속농지 매각령을 발표하며 일본인 소유 토지에 한정된 유상분배만을 실시하게 되었다. 결국 한국인 지주에 대한 토지개혁은 이승만 정부의 문제로 승계되었다. 그래요. 또 다른 게 있죠. 기업들 있죠. 산업시설. 이것도 봐야 되겠죠. 미군정은 1945년 9월부터 일본인으로부터 몰수한 산업시설과 기업체를 귀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관리 처분하기 위한 정부를 수립했다. 그 산업시설과 기업체를 어떻게 처리하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북한은 어떻게 했나요? 국유화 했잖아요. 그 뒤로 정부가 운영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현 시대 북한을 보면 망가졌잖아요. 공산주의 수익으로 운영해서. 귀속재산에는 공장, 광산, 선박, 상점, 창고 등 산업시설이 포함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남겨둔 자산이었다. 사실이죠. 미군정은 이들 산업시설을 관리하다가 1947년부터 불화 정책을 통해 민간에 매각하기 시작했다. 민영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대부분 민간 거였지만 북한처럼 국유화하지 않고 과거 조선총독부처럼 민간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왜 그런가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근대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대국가는 민간기업을 육성하려고 하죠. 뭐 승계했다기보다는 조선총독부를 우연히 우연히 일치죠. 둘 다 근대국가니까 그냥 민영화하는 거예요. 불화 대상은 주로 해당 기업이 종업원이나 관리인 또는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인물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었다. 어떻게 불화했냐 봐야 되겠죠. 그 당시 기업 불화받기 쉬웠다는 거예요. 당시 불화 조건은 누구한테 불화했다는 건가요? 종업원한테 불화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관리인한테 불화하고. 얼마나 조건이 좋았나요? 기업 소유자가 되기 쉬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관리를 해본 사람이 불화받아야지. 기업에 대해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상점이나 기업을 불화할 수가 없잖아요. 기업 소유주가 되기 쉬웠다는 거예요. 불화받았으니까. 물론 조건이 있겠죠. 불화 조건은 당시 기준으로 매우 유리했다. 매각 대금 5분의 1 이상을 일시불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10년간 연리 7%로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뭐 어떤 식으로도 뭐 마련하겠죠. 빌려서 마련하든. 예를 들어 연간 수익이 1,000만 원인 기업체를 5천만 원에 불화받는다고 가정하면 초기 납부액은 1,000만 원이고 이후 매년 약 400만 원씩 10년간 납부하면 되는 셈이다. 이는 당시 인플레이션과 자산가치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헐값에 가까운 조건이었다. 알고 보니까 헐값이더라. 왜? 5천만 원에 샀는데 인플레이션율이 한 100% 돼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한 2,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니까 완전 헐값에 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업 소유주가 되기 쉬웠다 하잖아요. 불화 대상 산업시설은 전체 교속기업의 약 15%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로 이관되었다. 이후 정부는 기속자산 처리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분할을 추진했으며 195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기속기업이 민간에 매각되었다. 이 과정에서 불화받은 기업 중 일부는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오늘날까지 존속하는 기업도 존재한다. 의의가 뭔가요? 민간기업 육성 정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운영 안 하겠다는 거예요. 북한하고 다르죠. 북한은 정부가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가버린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미군정이 일본으로부터 몰수한 기업에 대한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민영화이자 동시에 민간기업 육성이다. 즉 민간기업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반면에 북한은 몰수한 모든 기업을 국유화하여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를 수립했다. 산업시설이 80%가 북한에 있어 당시에는 북한이 부유했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자 북한은 빈국이 되었고 남한은 부국이 되었다. 물론 부국이 된 데는 그때 그 당시 민영화와 민간기업 육성 정책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국의 기틀을 미군정이 마련했다고 보면 된다. 일시적으로 파괴되었던 부국의 기틀이 다시 재개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다시 재개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민영화 안 하면. 다시 일본인을 기환시키지 않고 일본인 기업을 몰수하지 않고서 민간기업 육성 정책을 썼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미군정이 민간기업 육성 정책을 써서 참으로 다행이었다. 다시 재개한 게 다행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우연일치이죠. 소련 군정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북한 보라는 거예요. 미군은 일본과 같은 군대 국가니까 그렇게 실시했다는 거예요. 또 이승만도 안 할 수도 있었지만 이승만도 근대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신념이 있으니까 이어나갔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됐으면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한국인들 중에는 상균주의니 공산주의니 떠들면 산업시설을 국유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득실득실했다. 이승만처럼 투철한 신념을 가진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일 임시정부가 건국강령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시정부가 당시에 집권하여 산업시설 대부분을 북한처럼 국유화했으면 남한은 북한과 크게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분명한 사실이죠. 미군정의 조치를 받고 하나 빼먹었죠. 빼먹은 거 설명해야 되죠. 어디까지 했었나요 저번에? 남로당이 조치를 취했는데 그 다음 안 봤어요.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 조치를 또 봐야 되죠. 그 통일운동을 했는데 실패했다고 했죠. 그래요. 이 부분을 빼먹었죠. 이 부분을 확인하고 가야 되죠. 뒤에 보려면.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1947년 5월 2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서울 독수궁에서 열렸다. 미소공동위원회는 뭔가요? 그 미소공동위원회의 그 목적을 사람들은 이제 그때 신탁 반탁 어떤 그것 때문에 큰 소란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신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소공동위원회의 목적은 신탁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요? 정부를 구성하기 전에 임시정부가 먼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정부 수립이 안 되잖아요. 그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신탁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취지는.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미군과 소련군이 들어왔는데 공산주의 세력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근대화 세력도 있고. 야 오늘부터 너희들이 정부 구성해. 우리 떠날게. 정부가 구성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게 원래는 삼상회의의 원래 목적이라는 거예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탁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임시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미소양국은 다시 협의에 나섰다. 회의 초반에는 협의 대상 단체의 범위에 대해 일정한 진전이 있었고 6월에는 공동 성명까지 발표되었다. 일정 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 진전이 안 됐나요? 소련이
반탁 세력은 참여시킬 수 없다 했죠. 근데 근대화 세력은 다 반탁이었잖아요, 그때는. 근데 좀 진전이 있었다. 그 진전이 뭐냐? 예전에 소련은 모스크바 3상회의를 지지하지 않는 단체는 임시정부 구성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과거에 반탁운동을 했더라도 향후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하겠다고 서명하면 협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양보안을 제시했다. 그래, 뭐 예전에 뭐 반대했지만 그래요. 뭐 반대하지 않으면 그래요. 뭐 참여시키기가 어렵게 했던 거예요. 어떻게 되겠을까요? 근대화 세력이 이승만계나 김국이 한민당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한 양보안이었다. 한민당은 서명할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 미군에 협조하는 당이니까. 김구는 이때도 서명하지 않았다. 김구는 서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구의 그래요. 김구의 행동은 무척 이상하다. 근데 이승만계는 한민당은 어떻게 했나요?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근데 그래요. 김구는 분단을 막기 위한 애국자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남북에 하나의 임시정부를 만들지 않고서 어떻게 분단을 막는단 말인가? 이승만과 한민당 역시 공산주의 세력과 연합을 싫어했지만 그래도 분단을 막아보자는 심사에 서명했던 것이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이승만이 서명했다. 그래요. 이승만과 한민당 역시 그래 그렇고 사실 왜 그러면 임시정부를 안 만들고 어떻게 남북 통일을 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단 군정을 다 없애고 정부 역할을 하는 집단들을 다 없애고 임시정부를 만들어야지 남북이 통일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김구는 남북 통일을 하냐는 거예요. 임시정부 구성을 안 하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승만도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 미군에 협조하자 이러면서. 근데 이제 김구는 끝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은 남북을 통일하느냐? 근데 이 사람에게도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임시정부는 이미 있고 내가 주석인데 왜 자꾸 임시정부 만든다고 지랄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김구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스크바 3상회의 핵심 내용은 뭔가요? 하나의 임시정부를 만든다. 남북에. 그걸 또 이제 정부로 만든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북 분단될 일이 없잖아요. 미국이 제안한 거죠. 근데 김구 입장에서는 뭔가요? 김구가 이끈 단체가 뭔가요? 임시정부잖아요. 김구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죠. 임시정부는 이미 있는데, 그리고 또 내가 주석인데, 왜 자꾸 임시정부 만든다고 지랄이야? 이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김구하고 임시정부 개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김구는 나름대로 통일 방안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남북 분단될 일이 없는 거 아니냐? 원래부터 임시정부 있는 건데. 김구와 임시정부 인사들의 생각과 대부분의 한국인과 세계인의 생각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컸다. 근데 한국인과 세계인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김구의 임시정부를 임시정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한국인도 그렇고. 그래요. 그럼 김구는 반미운동을 했죠.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3상회의가 끝났을 때 왜 반미운동을 했을까요? 김구는 이제 임시정부를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럼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나요? 국민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그 다음 또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나요? 미국한테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지지를 받으면서, 지원을 받으면서 임시정부가 정식 정부가 되고, 자연히 접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군정이 이제 별도 임시정부를 만들겠다니까, 물론 소련 군정도 포함 함께 결정한 거지만 계획이 무산이 돼버린 거예요. 우선 자기가 김구 생각에는 국민들을 설득해서 내가 지지율을 많이 얻고 또 미군을 설득해서 미군이 임시정부를 지원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또 북한을 접촉해서 임시정부를 지지하게 하면 남북이 통일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미군이 소련과 협의해서 임시정부 만들기로 하니까 김구는 순간적으로 확 짜증이 났겠죠. 그런 거예요. 하여간 그들이 서명하지 않으면 공산주의 세력만 서명하니 임시정부 인사는 자연히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될 상황이었다. 그렇죠. 이제 서명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소련이 양보까지 했는데. 하지만 소련의 예상을 깨고 이승만과 한민당은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지지한다고 서명했다. 이승만은. 그렇죠. 예상이 빗나가자 돌변한 소련은 과거에 반탁운동에 참여했던 단체는 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입장을 바꿔 주장했다. 이승만의 참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잠깐 살펴볼 수도 있고, 실상 소련은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지 않을 경우 분단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승만 참여 절대 안 됐다는 거예요. 미국은 모든 정당 사회단체가 협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협의 대상 단체의 선정 문제에서 의견이 충돌했고 회의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제2차 비서공동위원회는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이승만이 참여하니까 그래요. 소련은 이제 이승만은 절대 참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미군정이나 미국 역시 소련이 한반도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통일국가를 세울 의지가 없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결국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했다. 그래요. 왜 이승만이 참여하면 안 되냐? 사실은 선거를 했다는 거예요. 미군정 하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했다는 거예요. 임시지만. 그때 선거 결과가 나와요. 이승만계가 45명을 뽑았는데 17명이 되고 한민당이 14명이 돼요. 김구도 이제 근대화 세력 개죠. 3명이에요, 3명. 이승만의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승만이 참여하게 되면 그 정부가 이승만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한민당까지는 용인하겠는데. 잘 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이 많았다 했는데 선거를 치러보니까 공산주의 계열은 2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잘 따져보라는 거예요. 근대화 세력계를 김구까지로 보면 31명, 34명이잖아요. 몇 프로인가요? 80%라는 거예요. 이걸 쓰니까 확인했지만 언제 선거를 했냐? 1946년 10월에 선거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쓰니까 이 결과를 오늘 확인했지만 이 조선총독부와 이 조선총독부를 쭉 연구해보고 미군정을 연구해보니까 이거는 그때 근대화 세력이 80%였다. 선거 결과가 80% 나오잖아요. 역사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면 이 정도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못 맞춰도. 그래요. 유엔은 1945년 8월 24일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막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서 50개국이 모여 유엔 헌장에 서명함으로써 출범했다.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파괴가 너무 컸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적 협력과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설립되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너무 비참하니까. 유엔은 모든 국가가 평등하게 참여하는 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다. 기본적인 말 알면 되죠. 총회와 안전 상임이사국이 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 5개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설립 시기와는 다른 결정이 내려지기도 한다. 그렇죠. 따라서 유엔은 정부와 같이 완벽한 해결기구라기보다는 국제적 갈등을 조정하고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임시기구로 볼 수 있다. 그래요.
한번 읽어보면 되죠. 근데 이 정도는 알아야지 또 역사가 이해가 되는 거죠.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했다. 그렇죠. 답 안 나온다 이러면서. 유엔 회원국들은 남북 통일 방안을 논의했고 통일된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유엔 전체가 이제 회의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미국과 소련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분단 안 시키고 통일시킬 수 있을까? 근대 국가를 만들건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건 선거로 결판내라는 말이다. 너희들 총선에 그냥 총선에서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냥 공산주의 국가가 되든 근대 국가가 되든 알아서 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야면 남북 총선거는 총회 표결로 들어갔고 43개국이 찬성하고 6개국이 기권함으로써 19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는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감시 아래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결의 제112호를 채택했다. 반대가 한 표도 없었다는 말은 전쟁 빼고 선거 말고는 분단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선거로 결판 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너희들 뭐 대립 때문에 답도 안 나오고 합의도 안 되고. 그러면 당시 소련은 어떻게 했냐? 당시 소련을 비롯한 6개 공산주의 국가들이 기권을 했는데 반대를 하지 않고 기권한 이유는 누가 생각해도 선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러면 찬성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선거로 결판 내지. 선거 결과가 뻔하니까. 이후 행적을 보면 공산주의 국가들이 속내는 반대했을 것이나 반대했을 경우 국제적 비난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권을 해서 통해 선거를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공산화가 진행되는 국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세계인들로부터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관리해야 됐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뭐 합의도 안 되고 선거로 결판 내라는 거예요. 근데 선거 결과는 해보니까 예비지만 해봤다는 거예요. 남한만. 근데 80%가 근대화 세력이더라. 북한이라고 달랐겠냐는 거예요. 그 질 것 같으니까 방법은 선거밖에 없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한국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선거에 참여 안 했겠어요? 해봤다는 거예요. 세석 나오더라. 결과가. 좌파 세력은 2명이고. 그 선거 결과 나왔는데 북한이 모르겠어요. 왜 이거 조작했겠냐는 거예요. 이승만은 미국도 경계했는데 조작하려면 한민당 계를 많이 붙였지. 그런 게 아니었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선거 참여 안 하고 또 왜 반대했어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선거 안 하면 임시정부 만드는 것도 거부했지. 경구는 또 선거로 결판 내라 하는데 유엔이 볼 때는 선거밖에 답이 없다 해서 선거로 결판 내라 하는데 선거도 거부하지. 뭐 질 것 같다니까 안 했지만 이길 것 같았으면 했겠죠. 임시정부가 바로 수립되니까 정부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임시정부가 임시정부인데 왜 자꾸 이상한 따로 정부를 만드냐 이게 이제 김구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북한은 그럼 누가 분단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요? 유엔이 볼 때 선거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소련이 봐도 그러니까 기권한 거였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당시 막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이것까지 거절했다가는 공산주의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선거를 거부한 쪽이 그 분단에 대한 책임이지. 한국은 선거를 유엔 말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럼 왜 분단의 책임이 있어요? 유엔이 봐도 선거밖에 답이 없었는데 반대한 국가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